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제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중대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창석 기자, 어제 열린 법원장 회의에 대한 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법원장들은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자 여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법원장 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며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위헌 폭주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뒷붓도 한참 뒷북이라면서도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됐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후 오늘 당내에선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다시 1인 1투표제를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 박지원 의원은 부결 사유는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재적 과반 부족이었다며 중앙위를 재소집해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해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인 1표제 당원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 미리 준비했던 논평을 공유하며 이 브리핑문을 발표할 그날이 꼭 오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당내 기류를 지켜봐야겠지만 1인 1표제 제동으로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만큼 당분간 재논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되며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성지훈 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6시간 만에 끝이 났고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위헌성이 심각하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법원에 있어서의 사건 배당이라든지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이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장으로 되어 있고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넘어서서 지금 뭐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뭐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 배임죄는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민주당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처음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위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위헌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거대 여당의 이 횡포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 소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여당에서는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서두른다기보단 사법개혁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게 된 배경에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란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영장이 몇몇 기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란을 경험한 분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삼권 분립 매우 중요하죠. 사법부의 독립성 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부의 독립성 과 중립성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절대 견제를 아무것도 못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도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저희가 연말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다양한 법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위헌 소지가 확실하게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고 되는 부분은 연말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는 내용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법부 어제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 내용 하기 이전에 뭔가 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끌어낸 본인들의 이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런 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먼저 제출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은 사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법부도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내란 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깔끔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경우 윤석열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꼬집었거든요.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조국혁신당마저도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헌 우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추천위 구성을 어떻게 한다를 넘어서서 이미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어떠한 성비위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떠한 진보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조금은 정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교섭단체의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행 20명인데 10명으로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조국혁신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진보층에 소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에 힘을 실으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네, 정청래 대표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일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이게 사법부로서는 마땅한 대응카도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도 길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4심제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동안은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위헌 논란이라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무리 뭐 이렇게 민주당이 당근을 주고 있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위헌 법률로서 결정이 났을 때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 나와 심경을 털어놓자 장경태 의원 대본에 따른 연출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앞서 피해자의 심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되게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장 의원이 신체 접속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보고요. 장경태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나. 이 인터뷰를 본 장경태 의원, 대본에 따른 연출이다, 음해 의도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연출이라고 깎아내려야 후련하냐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신경을 전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도 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소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아니면 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재판 과정에 나오는 발언, 수사 과정에 나오는 발언은 사실 2차 가해로 지적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경우 향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본인이 2차 가해로서 가중처벌을, 이중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을 조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런 법사위 회의장이나 이런 데도 저는 뭐 상임위를 유보임하든 바꾸든 아니면은 이 당분간 회의에는 나오지 않든 경찰에서 빠른 수사와 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요구하되 그 당분간은 이 추가적인 논란이나 추가적인 뭐 2차 가해 논란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도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당 지도부에서도 이 장 의원에 대해서 당분간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회의장에 있다가 말을 얹다가 저는 그 당사자 말고는 말을 얹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숙고해서 장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가해 우려까지 짚어주셨는데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 이 대본에 연출된 듯하다 폄훼를 했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측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무고를 할 만한 어떤 동인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재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알려진 바는 국회 보좌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원실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역시 충분히 갑질로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장경태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 혹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에 뭐 박원순, 오거돈 시장이라든지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 자체를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도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우원식 의장에게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회의장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당직을 갖고 있거나 의원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절대로 보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장경태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의장에 왔을 때 장경태 의원이 타 당의 의원과 설전을 벌일 때 뭔가 동료 의원으로서는 말을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그 발언을 보면 본인의 의견을 뭐 던져서 뭔가 내가 봤을 땐 무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반복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교 의원은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우파 세력에서 보수 진영에서 너무 과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사위 회의장에 결국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계속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최대한 수사기관과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뭔가 억울함이나 이런 걸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뭔가 저런 회의장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저 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을 보고 의원들이 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역시 그 내용들을 보고 또 2차 가해성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그 방법론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경찰이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의 당시 남자친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전후 상황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쟁점이 뭐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그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았길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하기 전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과정에 있어서를 좀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경태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본인의 처벌 수위만 높아질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부결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클 거다. 1인 1표제를 요구했던 당원들과 반대했던
친명 지지층 간의 이른바 명청 개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개파 간 갈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결된 이유는 결국 시기의 문제.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가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걸 밀어붙이느냐. 그리고 이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경우 이게 적용되는 거는 지방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기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도 사실상 이 쉬운 투표 참여에도 동의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 향후 과정, 아까 지금 아마 임기 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뭐 진정성을 좀 다른 중앙위원이나 개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본인이 이거를 재추진할 때 다음 전당대회 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거를 다 종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저는 진정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보완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기 내에 재추진한다면은 반대를 했던 분들, 우려를 표했던 분들의 목소리도 다시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축구가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조승자와 북중미 월드컵 A조에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조를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하게 됐고 고지대 적응 문제가 변수가 됐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에 포함됐습니다. 개최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와 같은 조에 속했고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중 한 팀인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도 A조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별리그 3경기 모두를 멕시코에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유럽 D조 승자와 두 번째 경기는 멕시코, 세 번째 상대가 남아공입니다. 특히 1, 2차전이 열리는 아크론 스타디움은 해발 1571m의 고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오대산 정상 정도의 높이입니다. 또 멕시코의 6월 현지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점도 우려의 요소입니다. 고지대와 아주 이런 습하고 더운 날씨 이런 것들이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A조 팀들의 피파 랭킹은 멕시코가 15위, 한국이 22위, 남아공이 61위입니다. 죽음의 조를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ESPN은 한국이 A조에서 2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한 주를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강전애 변호사 함께 해주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조진웅 씨의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배우 조진웅 씨 측에서 10대 시절 범행으로 소년원에 다녀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잘못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잘못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낸 건데 거기에 보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에 잘못됐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했고 예. 하지만 다만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진웅 씨 측에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도 법적인 처벌은 모두 끝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이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진웅 씨가 또 굉장히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배우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다른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신다면 어느 정도 다시 배우로서 나올 수 있겠지만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해도 네. 거의 이제 배우로서의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추락이 있고 더 이상 일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과거에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한 것이고 이 국민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이미지가 중요한 배우로서는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조진웅 씨가 본명 대신에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건 역시 이 과거 이력과 연관이 있다 이런 추측도 나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조진웅 씨의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예. 근데 본명이 아니라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네. 거죠. 그렇게 예명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소속사의 해명은 뭐냐면 이게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가 잇따른 배경으로 8.15 광복절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한 게 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진웅 씨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심증은 딱 가는데 이 물증이 딱 없는 거야. 지금부터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 싸움이다. 피해자의 얼굴과 지문을 집요하게 없애놓고서는 현장에 피해자의 물건을 남기고 갑니다. 범인은 시체가 발견되길 바랬다. 김철민 죽였냐고! 이 조진웅 씨 측에서 과거 범죄 이력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커지고 대중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뭐 작용하고 심지어 또 다른 의혹이 만약에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예인으로서 활동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특히 지금 드라마 관련해서 조진웅 씨가 촬영을 마친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그 시그널 2탄인데 시그널 1탄이 2016년에 나와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히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기대작이고 한류 드라마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러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 조진웅 씨 논란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커진다면 그 작품이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후반 작업하고 네. 내년 여름에 공개될 예정인데 예. 이 공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조진웅 씨 한 명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게 이만저만 여파가 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 제작진 측에서도 현재 이 논란의 추이에 대해서 지금 뭐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횡령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박나래 씨의 매니저였던 A 씨와 B 씨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그리고 뭐 특수상해, 대리 처방 이런 것들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1인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나래 씨 혼자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대표로는 모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실제로는 이 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서 5,5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도 이 업무와 1인 기획사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4,4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사의 돈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지급했다라는 혐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특가법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 매니저들은 이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등재를 해서 급여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수상해 사건도 있습니다. 예. 유리잔을 던져서 옆에서 깨져서 상해를 입었다라는 건데 이 특수상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까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박나래 씨도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이 술자리에서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박나래 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박나래 씨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박나래 씨 매니저가 누나가 촬영 중이라 제가 지금 대신 받았습니다. 몇 년 일하셨어요, 같이? 저는 일한 지 10개월 됐습니다. 혹시 그 유명하다는 나래바 가보셨나요? 누나가 먹고 가라고 권유하는데 스케줄 있다고 하고 좀 빠지죠. 부담이 돼서 우리가 2016 박나래에게 바란다 하는 거 있나요? 스케줄 전날에는 좀 술을 잘했으면 회식하고 뭐 나래가 이제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해서 술 취하면은 먹는 게 까르보나라 떡볶이 같은 건데 나는 손가락이 막 8개인 줄 알았어. 이거를 다 손으로 여기 떡볶이 하나?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은 막 떡볶이를 손으로 알지. 먹는 거. 손으로 먹어, 술 취하면. 박나래 씨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퇴사한 전 직원 2명이 이 박나래 씨와 회사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전 매니저들의 횡령 혐의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네. 겁니다. 지금 박나래 씨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전 매니저들이 2명인데 그 2명이 1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에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퇴사해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그 2명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면서 요구액도 증가해서 지금 수억 대에 달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라는 얘기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횡령 안 했고 횡령을 한 건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고 그밖에 그들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서 박나래 씨가 큰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혹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거든요. 어떤 조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고로서 고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연예인의 이미지라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 맞다면 이것이 협박을 넘어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고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사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중국 쇼핑몰은 물론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도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담긴 개인정보들도 버젓이 사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정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계정이 유통되고 있다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최근 유출된 쿠팡 계정은 물론 국내 유명 유통업체들의 접속 계정을 판다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반 검색 사이트는 어떨까? 이용자가 가장 많은 구글에서 한국 계정을 살 수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중국 사이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구글에서도 한국 계정 판매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메뉴판처럼 개당 최대 8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붙여 국내 인기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목록을 올려놨습니다. 실제 구매가 가능한지 한 판매업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연락 1분 만에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밝힌 판매자는 계정 한 개당 10,000원이고 최소 5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불법 거래 아니냐는 우려에는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닌데라며 계정 판매 10년 차임을 자랑까지 합니다. 실제 어떤 정보를 파는지 쿠팡 거라고 소개한 정보를 구매했더니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보내왔습니다. 구매한 정보로 쿠팡에 로그인을 하자 계정주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주소와 일부 주문 정보는 구매한 계정을 통해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조를 통해서 계정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달라고 필요가 있고 게시자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글에서조차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계정 정보. 경찰은 쿠팡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강추위와 폭설이 끝나고 주말이 눈을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 일요일인 내일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강원 산지에 1에서 3cm, 강원 북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직 도로 곳곳에 쌓인 눈과 살얼음이 남아있어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